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된 뒤에 한 일을 보면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죠. 그래요. 근대 국가 수립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고 또 이제 작전권을 정치 작전권을 회수했죠. 그거는 작전권 회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한국의 국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주장하던 바이죠. 그리고 또 반일 정책을 쓰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죠. 기본적으로 갑신정변 이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친해양 세력이죠. 친일, 친미 이렇죠. 근데 김영삼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대형 사고가 많았다.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1994년 3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성수대교는 1979년 10월 16일 개통된 다리로 15년간 사용되었다. 사고 당시에는 군사정부 때 건설된 다리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허용한 군사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때는 그랬어요. 군사정부 때 건설된 거니까 군사정부의 문제다. 부실 시공 탓이다. 근데 꼭 따져보면 그렇진 않아요. 좀 부실이 완벽한 그 건축은 힘들죠. 부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막을 좀 보면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시기 군사정부 때 건설된 다리로는 뭐 한남대교, 1972년 잠실대교, 영동대교가 있다. 더 오래된 다리들이죠. 근데 안 멀쩡했잖아요. 성수대교만 붕괴됐잖아요. 더 오래된 다리들도 멀쩡했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큰 사건이었죠. 근데 교량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교량은 바람 온도 변화, 차량 하중, 진동 등 다양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충격을 계속 받죠. 교량에 손상이 갔을 경우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균열이 커져 붕괴할 수 있다. 50년 이상 사용을 목표로 건설되었지만 이 수명은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정해진 목표이다. 그래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격을 받기 때문에. 성수대교는 게르버 트러스 구조로 건설되었는데 이 방식은 하나의 부재가 파괴되면 전체가 붕괴되는 단재 하경로 구조물이었다. 교량 하중을 지탱하는 핀 하나에 손상이 갔는데 장기간 방치하다가 결국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그리고 핀이 지탱하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부식을 막기 위해 페인트 칠을 하지만 끊임없는 진동을 받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기 쉽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식하죠. 15년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핀에 칠해진 페인트가 벗겨지고 장기간 방치되는 가운데 부식되면서 망가진 것이다.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죠. 15년 사용하면. 그래서 꼭 군사정부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 잘못이 발생이 상당히 크죠. 15년간 사용했는데 에이스 기간이 지났잖아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부식될 것 같으면 부식을 제거해주고 다시 페인트 칠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방치하다가 핀이 망가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고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좀 부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사고가 안 났던 거죠. 15년간 멀쩡하게 사용되었으면 전적으로 시공사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찾자면 흠결없는 건축물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시공사는 동아건설이었는데 동아건설은 건설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래요.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었는데 서울시장 이원종은 사고 당일 파면되겠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국무총리 이영덕은 사고 당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1994년 12월 16일 이원구로 교체되었다. 도시가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김영삼 때.
꼭 김영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요. 도시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서울이 단기간 내에 팽창했잖아요. 1,000만 명에 이르렀잖아요. 그런 도시를 관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전에 한국에서.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고가 났던 거죠. 다리도 그렇죠. 교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리 잘했으면 좀 부실 있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었죠. 그래요. 95년간 사용했으면 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계속 진동을 받는데 페인트가 왜 안 벗겨져요? 벗겨지고 망가질 수 있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좀 부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됐으면 이 경우는 사고가 안 났던 거죠. 피만 멀쩡했으면.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10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했으며 등굣길 학생과 시민들이 대거 희생되었다. 사고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지하가스가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무허가 굴착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는 단순한 시공 실수나 불운이 아니라 안전 절차를 무시한 관리 체계에 실패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시 바다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스관이 있는지. 뭐 위험하죠. 그래요. 안전 수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거 없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도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형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1900 일본이 패망하기 직후 100만이 넘는 도시는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는 뭐 서울 정도? 뭐 그 정도였지 뭐. 근데 이제 1990년대 이러면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요. 도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당시 공사는 대구 백화점 상인점 예전 부지에서 진행되고 주 표준 개발이 시공을 맡았다. 그래요. 굴착 작업 중 천공기로 도시가스를 손상시키고 누출된 가스가 하수구를 통해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원인 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에는 민간시공사의 과실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는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니다. 공사 승인과 안전관리 책임은 대구시와 다스구청에 있었고 도시가스관 관리기관과의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된 점에서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이 명백했다.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도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도시에서 시공할 때 이제 그런 위험이 안 생기게, 사고가 안 생기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정교한 설계와 튼튼한 시공이 이루어졌더라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 공유, 안전 절차가 무시되면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 도시관리의 문제인 거죠.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당시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근데 이 시기에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했죠. 결국은 교량 사건도 그렇고 이거 폭발 사고도 그렇고 도시 관리랑 연관된 거잖아요.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아주 큰 대형 사고였죠. 502명이나 사망하는. 이 사고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축물 붕괴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붕괴 당시 백화점 내부에는 쇼핑객과 직원 등 수천 명이 있었다. 또 빌딩 붕괴하는 것도 도시 관리 문제잖아요. 전부 다. 삼풍백화점은 1989년 개점한 대형 종합 쇼핑몰로 삼풍건설이 시공하고 삼풍그룹이 운영했다. 원래는 아파트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중간에 백화점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구조적 하중이 증가했고 특히 옥상에 대형 냉각탑을 무단으로 설치하면서 건물의 균형이 무너졌다. 그렇죠 뭐.
공도 변경 엄격하고 뭐 완전히 신경 써야 되는데 그래요. 그게 안 됐던 거죠. 사고 직후에는 시공사와 설계사의 책임이 부각됐지만 이는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니다. 건축 허가와 관리, 안전점검 등 행정적 책임은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있었고 붕괴 전 수차례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뭐 건축 허가, 안전점검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까지 있는데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안전에 대한 도시 관리 문제인 거죠. 처벌 받겠죠. 뭐 책임 상품그룹 회장도 처벌 받고 당연하죠. 또 관리한 사람들도 처벌 받겠죠. 그래요. 단기간 내에 대형 도시들이 생기면서 생긴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관리 문제인 거죠. 그래요. 산업화가 진행되면 도시는 팽창하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다. 강이 있으면 대형 교량이 들어서고 지하철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면 고층의 빌딩이 생긴다. 그치요. 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생기고 가스관 같은 것도 생기고 수도관도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서울은 1960년에 인구가 24만 명 정도였는데 1995년에 이르면 약 1천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를 한국 정부는 관리해 본 적이 없었고 도시를 관리하는 매뉴얼도 없었다.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아, 도시가 생기는구나 이러면서 대충 살았던 거죠. 근데 수백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 미숙이 이와 같은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6년에서 1997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도시로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도시관리법을 배우게 했다. 도시관리가 중요한 거죠.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이 생겨났으니까. 그런 곳이 한국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 문제점들이 대형 도시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김영삼 정부 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1995년 3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했다. 1948년 재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되며 1952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당시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았고, 그렇죠.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내무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임명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렇게 임명했다는 거죠. 1961년 폐지되었다가 1991년 선거로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1995년에는 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도 선출되었다. 지방자치도 해도 되는데 지방자치를 막는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를 하려면 자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립이 안 되면 실시하기 어렵죠.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치가. 중앙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겠죠. 한국은 이제, 그래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 거죠. 부실화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립이 되는 곳에 경제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시가 돼야 되겠죠. 자치가 되려면. 1995년 지방자치 선거 결과, 근데 이제 민주당이 대패했더라. 쭉 보라는 거예요. 부산광역시장은 김명삼의 정치적 근거지니까 됐겠죠. 대구에서 안 됐잖아요. 중요한.
심각한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김영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당연히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3당 합당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대전도 안 되고, 강원도도 원래는 민정당의 텃밭이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김영삼이 추장으로 있으니까. 충북 충남도 안 되잖아요. 민정당의 절대 지지를 받았는데 김종필이 있어도 안 돼, 다 떨어졌잖아요. 경남 경상북도 정도나 되고 15명 중 6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3당 합당 때는 얼마나 거대했나요? 200석이 넘었는데도 217석인가 6석인가 그랬는데 갈수록 작아지죠.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인사인데도 김대중만 안 웃먹기하고 김영삼 중심으로 가면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김영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지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갈수록 그래요. 볼품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축하는 거죠. 자꾸 지지 기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민주당은 뭐 서울시에서 이겼으니까 졌다고 볼 수는 없죠.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4명 얻었잖아요. 자민련이 대승을 한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또 분열된 거죠. 그래요. 대선 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이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김영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그래요. 대구광역시장을 자민련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민자당이 못 가져가고. 대전광역시장 가져가고. 강원도지사도 강원도도 민자당의 절대 지지 세력이었잖아요. 민자당이 가져갔냐는 거예요. 자민련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김영삼을 싫어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민자당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충청북도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정당의 절대 지지 세력이었는데 자유민주연합한테 찍잖아요. 민자당이 안 찍고 김영삼을 노태우 오실 때 노태우를 절대 지지했는데 (1996년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5년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여기서 김종필은 민자당을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찬법 신세로 전락됐으니까 탈당하겠죠.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종필과 김종필계 인사들이 당내에서 찬법 신세가 되자 독립을 선포한 것이다. 자민련은 의원내각제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민자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3당 합당할 때 의원내각제 하자 민정당계와 노태우의 민정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영삼이 민주당이 그렇게 합의를 했죠. 동해민주당이었죠. 김영삼이. 근데 김영삼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약속을 깼죠. 그리고 자민련계를 찬밥 신세로 했다. 그러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또 그래요. 뒤에 보기로 하고 민주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대패했다. 그래요. 민주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대패했다. 서울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의 표와 김영삼 지지표를 더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42.35%를 얻은 조순이 1위였고 33.51%를 얻은 박찬종이 2위였으며 민자당의 정원식은 27%를 얻어 3위였다. 2등도 못했다는 거예요. 박찬종이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표가 갈라졌으면 알 수 있죠. 박찬종과 정원식으로. 근데 박찬종이 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민자당 후보보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래요. 김영삼 지지 세력 인사는 한때 민주당계 인사였던 박찬종에게 투표했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의 상당수는 민자당에게 이탈하여 민자당 후보인 정무식에 투표하지 않았다. 이탈해서 투표하지 않고 또 오히려 박찬종에게 투표했다. 민자당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김영삼의 민자당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중 상당수는 김영삼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임을 눈치채고, 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아니구나 이제 안 거죠 뭐.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민자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 이전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박태준, 박철원, 정주영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평시 작전권은 미군으로부터 회수했는데, 이런 일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나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영삼의 지지 기반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데 민정당의 지지 기반은 아주 강력하죠. 과반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을 기반으로 하니까. 근데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승을 하면 또 모를까? 계승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매진하면서 뜻을 계승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행각을 보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함이 분명한데, 또 거기에다가 인적 청산을 하니까 계속 그 지지가 철회되는 거예요. 이게 김병삼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하는 일을 계속 벌이려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계속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다르다 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 자기는 그렇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좋아하는 거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제거하고, 그렇다 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매진하는 것도 아니고, 작전권 회수하고, 그래요. 김종필과 합당하기 전 민정당은 대구, 충남, 충북, 강원도에서 합성했다. 즉 대구, 충남, 충북, 강원도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절대 다수였다. 하지만 김종필을 내보낸 민자당은 충남, 충북, 강원도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맞죠? 김종필이 자민련이 충남을 제외한 모든 의석을 얻었다. 대승했죠. 그곳의 다수의 근대국가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인 김종필의 자민련을 민자당 대신 선택한 것이다. 김영삼이 민자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태우 없을 때는 압승했는데 오히려 김종필을 선택해버린 거죠. 김종필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잖아요. 민주공화당 출신 인사잖아요. 서울에서 패배하고 민정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패배했으니 민자당의 대표였다. 김종필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김영삼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김대중의 민주당은 승리한 셈이다. 서울에서 승리하였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그래요.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김대중이 그때 민주당 소속도 했었죠. 정계 복귀는 안 했지만. 자민련은 대승을 했다. 대구, 대전, 충북, 강원도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승을 했죠. 정통 근대국가 수립 세력 강세 지역에서 민자당이 승리하였는데, 이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김영삼에게 경고한 것이다. 경고한 것이죠. 근데 경고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1996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거 결과는 다 단 것 같다. 여기서 신한국당은 대표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구속했죠. 그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그거는 반일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김영삼은 잘못 생각한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실시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좋아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139석 얻었잖아요. 과반을 크게 못 미치잖아요. 그 전에 150석이 넘었는데, 149석 얻었는데, 대폭 감소하죠. 10석 감소했죠. 1995년 12월 6일 김영삼은 민자당을 해체하고 신한국당을 창당했다. 김영삼은 민정당계 인사들을 제거하고 김영삼계 인사들 대거 등용하려 했다. 이에 반발한 찬밥 신세가 된 민정당계 인사들 중 일부가 탈당하여 자민련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 선거 대구에서 민자당이 텃밭인데 신한국당 2석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자민련 8석 얻었잖아요. 그 싫어했다는 거예요. 김영삼의 민자당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1995년 9월 5일 김대중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후 당내 분열이 심화되자 김대중이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 결집에 나선 것이다. 그래요. 왜 탈당하고 했냐? 원래 정치 안 하겠다 했는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당대표가 이기택이었는데 실권을 다 넘기라니까 싫다 한 거죠. 이기택이. 1992년 대전에서 패배한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런데 1995년 7월 김대중은 정계에 다시 복귀했다. 복귀한 김대중이 민주당의 실권을 잡으려 하니 당시 민주당 대표인 이기택과 노무현, 김정길 등이 저항했다. 저항한 이들은 주로 꼬마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었다. 이에 김대중은 과거 평민당 출신 인사들과 함께 탈당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것이다. 그렇죠. 이기택과 남은 이들이 통합민주당을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꼬마 민주당 출신 인사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영삼의 신한국당은 선거에서 대패했다. 1993년 3당 합당 직후 민자당은 217석이었는데 그렇죠. 1992년 총선에서 149석으로 가반도 얻지 못했다. 1996년 선거에서는 139석을 얻어. 그렇죠. 더 갈수록 감소하죠. 이전보다 6석이 부족했고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992년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민자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을 지지하며 통일국민당이 선전했다. 그런데 1996년 선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어 김종필이 자민련은 더 큰 선전을 했다. 갈수록 김영삼이 수장으로 했으니까 갈수록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그래요. 지지를 철회하더라. 민자당의 지지를. 민자당의 뒤를 잃은 신한국당 지지를 철회하더라. 갈수록 감소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계 정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 여석수를 합치면 94석이니 적은 패배죠. 패배하긴 했다. 근데 큰 타격은 없는 거죠. 1992년 분열되기 전 민주당은 97석을 얻었으니 3석이 감소했다. 하지만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승리했다. 통합민주당과의 권력투쟁에서 압승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안 한 대놓고 다시 돌아와서 했는데 압도적인 제1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한 거죠. 통합민주당은 평민당과 합당하기 전에 꼬마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갔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주도권을 새정치국민회의에 빼앗겼다. 빼앗겨버린 거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요. 그러면서 김대중은 정계 복귀에 성공한 거죠. 이때 복귀 안 할 수는 없었겠죠. 정치를 계속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선거를 치를 때 세력이 많이 약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